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이달 들어 우리나라의 이 대미국 수출이 대중국 수출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한국의 1위 수출국은 미국이 된 건데 AI 반도체, 자동차, 이 최근 수출 잘 되는 품목들과 딱 맞아 떨어지는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기류 변화에 맞는 투자 전략 고민이 좀 필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2023년의 끝을 향해 갈수록 지금 투자에 대한 고민 더 깊어지기만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분들과 함께라면 우리가 그래도 좀 좋은 전략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요일의 주자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로 대표님 올해 와우넷 베스트 파트너상 네, 받으셨다고 박수. 네, 축하드립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지금 시상식에 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와 계시다고 들었어요. 여기서 짧게 수상 소감을 한번 하시죠. 네. 뭐 우리 다 시청자들 덕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이 뭐 저를 만들어 주신 거라 생각하고 지금 마음 변치 않도록 초심을 잊지 않고 내년에도 여러분들 수익의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하고 신속하고 네. 똑 부러진 정보들로 여러분들 제시를 해드리야 되겠습니다. 살짝 좀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시킬 줄 아신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코스피 2,600 가까스로 지켰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가 주춤하면서도 이게 주춤했던 부분이 우리한테도 영향을 준 거라고 봐야겠죠? 우선은 이제 현재 글로벌 증시를 봤을 때 주도주다, 이게 대장주다라고 볼 수 있는 지수는 결국 이제 다우 증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우 증시는 이미 돌파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 말인즉슨 오늘에 대한 하락 자체를 우리가 크게 뭔가에 대해 의미를 둘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오늘 장 후반에 나왔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 대한 일부 반등이 나타났던 것은 지수를 어떻게 해서든 물량 소화 과정으로 이끌어내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내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투자 심리에 대한 확장 국면에 놓여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꾸준한 상승세를 좀 더 연출해내는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빠진 이유가 딱히 뭐 이렇게 설명되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평론가님. 네. 그냥 너무 많이 올라서 잠깐 쉬어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네. 뭐 정말 랠리에 달려서 따뜻한 겨울을 맞이한 뉴욕 증시였는데 하루쯤 쉬어가도 되지만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은 계속해서 살아 있고 그다음에 주도주들도 있고 뭐 뉴욕 증시를 나쁘게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 증시가 좀 아쉬울 뿐이죠. 사실 이제 오늘 어제 나올 걸로 다들 예상들을 하셨는데 그렇죠.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가 오늘 발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느낌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기다리다 지친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다소 나오니까 오히려 약간 맥이 좀 풀리는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아서 네. 물론 그 발표가 되고 나서 일부 이제 그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기다리셨고 그동안 얼마나 오락가락했었습니까? 그래서 타이밍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고요. 하지만 뭐 오늘 삼성전자도 이제 소폭 오르기도 했고 어제 또 자동차주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 외국인들이 꾸준히 그쪽 종목들의 이제 매수세를 보여주는 거는 우리 수출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네. 살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장도 연말 증시는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우리 시청자 아로하님 쉬지 말고 계속 가면 안 되나요? 이러시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 전체적으로 좀 파란불이더라고요. 오늘 장 어떤 부분 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일단 어저께는 거의 뭐 빠지는 종목이 없을 정도로 또 시총 상위 지수들이 올랐던 데다가 네. 그 미증시가 이제 그 오후 들어와가지고 미국 현지에서 이제 오후 들어와가지고 좀 확 밀리는 그런 그림이 나왔고요. 뭐 자연스러운 조정인 거는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딜레마 아닌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는 미국이 오른 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안 올랐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도 뭐 미국을 또 쳐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쉬운 거는 이제 양도세 이슈 관련해 가지고 이게 조금 더 일찍 결정이 났었더라면 좀 그만큼 매물이 적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좀 따라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늦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제 한도가 올라간다 해도 네. 이미 미국 증시가 엄청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 우리 증시 역시도 2,400 근처에서 또 어쨌든 2,600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그런 상태니까 적극적인 매수는 안 들어오는 거죠. 이제 오히려 이제 빠지면은 사겠다라는 심리는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방의 리스크는 좀 제한되지만
그게 곧 이제 상승으로 어떤 트리거가 될 가능성은 좀 제한되는 어떤 그런 그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게 아침 10시 반에 이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슈가 나온 뒤에 약간 혼선이 있었어요. 이게 내년부터 적용되는 거냐, 올해에도 포함이 되는 거냐 막 말들이 많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대주주 요건이 10억에서 50억으로 바뀐 거 맞고요. 네. 내년 1월 1일 이후에 파는 거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양도 차익 과세를 내는 거기 때문에 적용은 내년부터 되는 게 맞습니다. 즉 네. 올해 50억 이상 이내로만, 그러니까 50억 언더죠. 49억 그 레인지 내에서만 주식을 가지고 넘어가신다 그러면은 내년에 주식을 파신다 해가지고 양도 차익 과세를 내진 않습니다. 그 발표 전후에서 시장이 한번 크게 출렁였다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뭐 일단은 지금 현재 주식 양도세 관련된 부분 자체가 시장에는 일부 선반영이 먼저 돼 있었다라고 보는 시각이 저는 강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일부 혼선이 나타났다는 부분 자체는 결국 이 발표를 기다렸던 또 투자자분들도 계셨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 일부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보고, 우리가 섹터군으로 본다면 오늘 2차 전지 섹터군들이 일부 좀 조정 양상이 좀 나타났었는데, 이는 이제 최근까지에 대한 양도세 발표 완화 발표가 결국 이루어질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오른 기미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재료가 노출되었으니까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나오는 과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합니다. 네. 이 종목당 50억 원이 안 되는 분들은 그러니까 내년까지 안 팔고 이제 들고 있어도 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양도세 안 내도 된다. 재료가 오늘로써 소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 이슈를 두고 뭐 변화가 뭐 앞으로 또 뭐 올 게 있나요? 일단 매물이 나올 이제 그 급매물 나올 거는 일단 제어가 되는 거잖아요. 올해 안에는 일단 그렇죠. 올해 안에는 일단은 뭐 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동안 좀 팔아댔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싸게 살 기회를 보시려고 할 거기 때문에 이제 하방의 리스크를 제한시켜 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매물의 어떤 압박 같은 거는 일단 한도가 50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확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50억 이상 특정 종목을 개인이 갖고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놓고 봤을 때 증시의 긍정적인 요건 하나의 요인인 건 틀림없는데,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반영된 측면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금 늦게 나오다 보니까 그 앞서 가지고 미증시 급등해가지고 신고가 나오는 상황이고, 우리 증시 역시 뭐 최저점 대비로 보면 2,300이 깨졌었던 시점에서 놓고 보면은 벌써 10% 이상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이걸 추격해가지고 살 필요가 있겠느냐. 네. 이제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할 테니까 앞으로는 좀 떨어질 때마다 물건을 담겠다라는 이제 하방의 리스크를 제어해주는 역할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가 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이 22%에서 33%거든요. 네. 올해 같은 게 이제 에코프로 우리가 예를 들면 올해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그냥 딱 산술적으로 올해 초에 사셨다가 만약 계속 들고 있는 계신 분들이라면, 만약 지금 기준대로 10억 원 이상 보유를 하셨다면 얼마를 내야 되는 거죠? 제 계산을 해봐야겠는데 상당 부분 이제 개인 느끼는 그 체감도는 굉장히 높을 것 같고,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계속해서 이제 뭐 매도세가 이런 부분 때문에 나타났던 거라고 보고, 이번에 저는 이제 주목했던 거는 이번에 발표하면서 기존에 그러면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어서 양도세를 냈던 분들이 누구냐라고 네. 근데 숫자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이번에 기재부가 그 기자 질의응답 과정에서 밝힌 게 나왔어요? 2021년 기속 상장 주식 양도세 신고 인원이요. 예. 7,045명. 총액으로는 2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목당 10억을 들고 계신 분이 그렇죠. 그래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돼가지고 이제 낸 분이 7,045명인데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의 0.05%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거를 부자 감세 아니냐 이제 뭐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건 이분들은 들고 있어서 부과 대상이 된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10억 원 이상 들고 있다가 세액 부담이 너무 크셔서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하신 분들이 훨씬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 0.05%라는 것 때문에 부자 감세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10억 원 이상 보유하신 분들이 꽤 많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분들이 정말로 이 세 부담 때문에 11월부터 서서히 쪼개기 파는 분들도 있고, 이런 이제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방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뭐 종목당 수십억씩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게 우리 시장의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그 결정이라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좀 초치는 질문일 수도 있긴 한데,
나라 세수는 뭐 괜찮은 건가요? 지금 뭐 재정 적자 워낙 심각하다고 막 정부가 예전부터 그래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책에 대한 발표가 늦어졌던 거에 대해서 처음에 또 기재부의 의견을 잘 봐야 되는데 기재부가 처음에는 그런 사실 없다라고 먼저 밝혔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또 여기 한간에 이제 얘기 나오는 것이 용산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 정책적인 부분 자체를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왔던 것이 담배값 인상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왔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도 얘기 나오는 것이 총선 이후로 담배값을 한 번만에 올릴 것이냐, 아니면 단계적으로 담배값을 인상시킬 것이냐에 대한 지금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 기재부다라는 일부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저희 회의가 일부 됐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이제 세수에 대한 부족에 대한 부분 자체를 다른 쪽에 대한 세수로 메꾸려는 노력은 기재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한 같습니다.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지금 사실 이제 증권거래세라고 해서 매매할 때 이제 매도할 때 이제 거래세가 붙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양도차익 과세가 또 붙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유독 왜 저기 증권 시장에 대해서만 세금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부과를 해 오느냐에 대한 문제도 제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자산 시장의 형성을 놓고 보면은 증권 시장의 어떤 육성보다는 부동산 쪽이 굉장히 컸잖아요. 기형적으로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증권 시장을 단순히 투기의 시장으로만 보고 인식을 해왔었다는 것이냐라고 이제 거꾸로 반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지금 벤처 붐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현재 증시의 코스피 200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셀트리온이라든지 NHN이라든지 뭐 요즘은 좀 얘기가 많지만 카카오라든지 이런 회사들 다 증시를 통해 가지고 자본이 육성이 되고 예. 커왔던 거거든요. 예. 심지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거액의 감자를 당하고 증자를 통해 가지고 회사가 리폼이 되면서 지금의 하이닉스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증권 시장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게 증권 시장이 활성화되고 육성화가 돼야 되는 당위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수가 발전된 국가는 아니잖아요. 결국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인데 그러려면 외부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 더 많이 필요한데 비해서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만큼은 왜 이렇게 증권 시장 쪽에 대해서 네. 좀 색안경을 낀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가혹할 정도로 부과되는 세금이 많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반박하기 어려운 논리신 것 같아요. 뭐 주식시장을 규제할 바에는 부동산을 해라. 아니, 부동산도 보유세를 네. 높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뭐 이렇게 묶여 있는 자금들이 시중에 많이 안 돌아서 우리가 지금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증시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보유세를 높이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 보유세를 확 높여버렸을 경우에 세금 부담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그 물건을 내놓게 되면서 오히려 부동산을 좀 톤다운을 시키면서 좀 그 완충 역할을 좀 해줄 수도 있거든요. 네. 맨날 아파트 짓고 뭐 분양하고 이런 것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 그 아파트라든지 이런 저 주택이 지금 실제로 보급률로 보면은 100%가 넘어가는데 지금 실제 자가를 갖고 있는 비율을 보게 되면 여전히 60~70%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분이 집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그림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갑자기 제가 말을 좀 무거운 주제로 바꾼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 이제 보면 네. 저도 이제 그 많은 시청자분들과 이제 실제로 소통도 하고 유튜브에서 얘기도 많이 나누다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호가 한계도 상당히 민감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는 0.2%가 이제 부과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10,000원 이상도 10원 단위로 호가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호가가 몇 개가 올라가야지 본전인지를 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았으면 이제 10,000원짜리 10,050원이 되면 그때부터 이익권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호가가 최소 3개 이상은 가져야지만 이익권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사자마자 손해가 나는 것이 주식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만약에 이제 양도세에 대한 완화 정책도 물론 증시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선진국 같이 이런 증권거래세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재조정을 좀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자마자 손해가 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대신에 호가는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까 호가가 여러 개 올라가야만
그 수익권으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난 다음에 손해가 보지는 않잖아요. 그런 의미를 조금 더 여러 가지 부분으로 다방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근데 네. 부동산 세금은 워낙 민감해서요. 워낙 또 예, 또 부동산 이게 자산이 그쵸. 많은 건드리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세 분의 그 의견에 그래도 좀 동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댓글을 보니까요. 미국 거래세가 되게 낮지 않나요? 예, 미국 증권거래세 미국 증권거래세 0.00029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거의 없다. 사실상 제로에 가깝네요. 네.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네요. 네. 자, 오늘도 뭐 특징주들 몇 개 좀 짚어보고 가죠. 일단 매도 의견 보고서가 오늘 몇 군데가 나왔습니다. 신영증권이 HMM 매도 의견, HMM을 인수하는 페노션에 대해서는 뭐 분석 자체를 아예 중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대신증권도 페노션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HMM 주가 오늘 빠지던데요, 많이? 일단 HMM이 최근에 좀 올랐던 거는 이제 운송 비용이 좀 올라가면서 이제 운임이 올라가면서 이제 그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지금 이제 저기 그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 지금 반군 공격 얘기 나오고 뭐 돌아간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게 운임에 반영이 되면서 좀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있지만 이게 그러면 앞으로 항구적인 이슈냐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그 HMM을 매각하는 데 있어가지고 프리미엄이 아마 거의 없이 이제 매각이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수해가는 인수주체들이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좀 불안한 게 우리나라에서 M&A 해가지고 새우가 고래 삼키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정상적으로 살아남은 것을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뭐 지금 숱한 매물들이 있었죠. 그 동안에 뭐 저기 대한통운도 있었고 그 앞에 대우건설도 있었고 네. 대부분 초기에 인수했던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룹이 해체될 위기까지 겪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고 그 앞서 가지고도 이제 M&A를 하게 된다고 했었을 때 정상적으로 인수를 하게 되려면은 하이닉스 인수할 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은행에서 부채 조정을 해줬었고요. SK라고 하는 국내 2위의 그룹에서 인수할 때도 채무 조정을 해줘가면서 최대한 그 SK가 부담을 덜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했었지만 이 HMM은 워낙에 코로나 팬데믹 때 그 쌓아놓은 돈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걸 뭐 할인해주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걸 인수해가는 회사에서 그거를 인수해놓고 나서 결국 그 내부 돈을 써가지고 또 자기네들 인수할 때 인수금융 일으켰던 거 빚 갚지 못하게 하려고 또 사용을 또 제한을 둬버렸단 말이죠. 예.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작은 그룹이 큰 거를 인수해가지고 인수하기 위해 가지고 또 그러니까 저기 소위 말해서 증자, 차입 뭐 이런 걸 대규모로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어떤 재무구조의 악화 뭐 여러 가지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HMM의 입장에서는 성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서포팅을 받는 것보다는 자생력으로 앞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부담 이런 게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좀 모호한 얘기긴 하지만은 인수한 회사 입장에서 거의 6조 원이란 돈이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러면 그걸 차입을 하고 증자를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다고 치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 경기가 꺾인다든지 뭐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 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HMM이 가지고 있는 내부 자금을 못 쓰게 유지를 하면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흥행에 실패했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그 내년 그 컨테이너선 공급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찾아본 게 있는데 네. 그 선박시장에서 컨테이너선 공급이 꽤 많이 늘더라고요. 올해보다 8.2% 늘어날 거다. 근데 이제 선적에 대한 수요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출도 활성화되고 그럼 이제 선박에 선적을 이제 많이 실어서 수출하고 그 물동량은 1.4% 정도 전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역전 현상, 공급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늘 해운업 경기 얘기할 때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얘기하는데 이게 오늘 기준으로 찾아보니까 1093.52. 이게 작년 1월에 5109.62였거든요. 그러니까 5분의 1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닥을 찍었길 당연히 이제 바라고 바닥을 찍었다고 보고 있는 시각들이 많기는 한데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운업 이런 운임 지수라는 게 뭐 한 번에 팍 무슨 드라마틱하게 반등을 하긴 어렵고 반등을 하더라도 이제 시간이 걸릴 텐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림이 이제 덩치 큰 HMM을 인수를 해서 이걸 어쨌든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버틸 체력이 되냐라는 그런 우려가 기본적으로 시장에 있기 때문에 예. 승자의 저주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 행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조금 화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기업이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간단하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뭐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제 회사채를 발행한다든지 또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데 결국 이제 페노션이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이제 유상증자거든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는 결국 이제 시장에서 돈을 끌어오겠다는 얘기죠. 자금 조달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오로지 피해는 결국 우리가 유상증자는 자본금을 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상증자하고 난 다음에 주가 오른 적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결국 페노션을 보유하고 있던 소액 주주분들이라든지 또는 이 페노션을 사랑해서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배신감도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행위가 아니었나.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조금 최근에 이런 여론이 조금 안 좋은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KT는 더하던데요. KT도 오늘 하나증권에서 사실상의 이제 매도 의견을 낸 것 같은데 하루라도 빨리 처분하는 게 낫다. 이렇게 강한 멘트를 하셨어요. 이 정도로 지금 안 좋은 거예요, KT가? 하나증권 리포트가 연초부터 아마 매도로 이제 사인이 나왔었던 것 같고요. 네. 그때 이제 지배구조 개편, 대표이사 변경권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지배구조 리스크를 처음에 제기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익성 얘기하고 하면서 이제 하루라도 빨리 팔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이제 통신산업 자체가 이 성장 산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 동안에 이제 그쪽에서 컨텐츠 쪽으로 확장을 하고 사업 다각화를 하면서 이제 뭔가 좀 기대했었던 부분하고 또 배당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작용을 했었다고 하면 네. 최근에 보시면은 KT가 제가 요즘 지금 재무제표를 보지는 않았지만은 한 가지 좀 유감스러운 거는 KT뿐만 아니라 이 통신 3사를 놓고 보면은 요즘 혹시 5G라고 하면서 통신 요금을 올렸잖아요. 네. 잘 터집니까? 가끔 안 터지는 때가 많아요. 저는 5G는 안 터지고 제 속이 터질 때가 되게 많거든요. 뱅글뱅글 도는 때가 많아가지고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근데 요금은 또 올렸잖아요. 사실은 네. 통신 요금을 강제로 올리다시피 해서 4G는 거의 못 쓰게 하고 요금을 네. 5G로 좀 다 업그레이드 시켜놓고 나서 실제로 투자는 지금 등한히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모럴 해저드죠. 사실은 회사 자체가. 그러면 그런 것들은 주가에 당연히 반영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아마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이게 항상 KT 같은 경우는 순자산 가치 대비하면은 뭐 절반도 안 되는 네. 저평가주, 우량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정부, 공기업이라고 하는 한계 때문에 가격을 마음대로 인상 못한다라는 이제 한계도 있고 정부에서 또 선거철이나 이럴 때 되면은 통신요금 잡겠다고 해가지고 또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리스크가 같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통신주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권할 만한 섹터는 지금 아니지 않나. 네. 지금 5G 요금제 관련해서는 네. 정부 이게 가계통신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인하 압박이 있어서 5G 요금제를 쪼개는 지금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더 세분화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이제 넓히게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이게 그룹핑별로 이제 요금제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요금제는 뭐 5기가를 주는데 중간에 10기가, 15기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20기가 확 건너뛰는. 그래서 이제 그 윗단계의 요금제로 유도하게끔 만드는 이제 그런 요금제를 지금 정부가 더 세분화해서 선택권을 넓혀라라고 하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 통신사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 MNO 수혜 사업 매출이 줄어들 것이다. 가입자당 매출 우리 아르프라고 하잖아요. 네. 가입자당 매출도 줄 것이다라고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고 엊그제 제사이통 그 선정을 위한 사업 신청 마감됐어요. 근데 이제 세 개 업체가 예. 지원을 했어요. 세 개 업체 다 알뜰폰 업체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사이통 출범 가능성이 낮다라고는 보지만 어쨌든 지금 모든 도매 대가라든지 아니면 이제 설치비에 대한 의무 기준 다 대폭 낮췄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주파수 할당 대가도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재무적 부담 다 줄여주고, 그러니까 문턱을 최대한 낮춰서 사이통자 사업자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열었단 말이죠, 문을.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 세계 이동 통신사들한테는 만약에 출연을 하게 된다면 뭐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통신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경쟁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는 건데 SKT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SKT 뭐 이렇게 보면은 수익 매매 형태로 배당 시즌을 앞두고 이렇게 많이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배당을 받으면 또 배당만큼 배당락이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반등 자체를 또 기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뭐 SK텔레콤이나 또는 지금 보면 뭐 KT, 뭐 LGU 플러스 이런 통신주들이 이 주가의 하루의 변동폭이 일단은 상당히 작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뭐 A라는 종목이 있다면 이 종목은 하루의 변동폭이 약 5% 이상으로 매일 움직인다라면 우리가 기대 수익률 자체가 뭐 일주일에도 5% 이상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이 하루의 변동폭 자체가 상당히 작게 나타난다. 하루에 1% 내외로 움직일 때도 대단히 많거든요. 그 말인즉슨 트레이딩 관점에서에 대한 접근은 대단히 어려운 종목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매력이 배당이라는 매력이 있고 대신에 현재는 앞서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야 되는데 지금은 예전만큼에 대해서 많이 쌓이지 않는 단계로 접어들다 보니까 그만큼에 대해서 좀 더 보수적 견해로 제시했던 부분이 아닌가 좀 추정을 해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통신업종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통신 회사들이 최근에 얘기를 하는 것은 AI의 정말 주인공은 나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KT 같은 경우에도 뭐 기가진이라는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여전히 AI에 대한 사업 자체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지금까지 이제 통신업종 자체를 경기 방어적 성격이 강했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AI에 대해서 숨겨진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하락이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또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2024년도에 신규 투자가 얼마만큼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더 체크해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나오는 말씀들이 그래도 우리 증권가에서 이게 매도 의견 같은 것도 좀 나오고 이런 거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반면에 뭐 증권사 리포트를 믿을 수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또 뭐 최근에 좀 변화가 일어나는 건가요, 증권업계에서? 올해 들어와서 보면은 앞서 이제 KT 같은 경우는 그 하나증권으로 알고 있는데 그 리포트가 연초부터 매도로 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요번에 이제 신형에서 그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 해운사 네, HMM 아니요 HMM하고 그 인수한 회사 같은 하림. 아니요 페노션. 페노션 페노션. 네. 페노션 같은 경우도 매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도 또 매도 리포트가 나왔죠. 근데 이제 매도 리포트가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이전보다는 눈치를 좀 덜 보고 글을 쓴다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역으로 보면은 지금 일단 그 사실 매수 일변도로 나왔던 리포트들 특히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 있는데 거기서 또 목표 주가를 50% 100% 예전에는 그랬었거든요. 그런 게 나와가지고 사실 좀 여기 업계 용어로 설거지하게 만들고 개인 투자자들 고가에 물리게 만들고 끝나게 하는 경우들도 과거엔 되게 많았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한번 제대로 당해본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공교롭게 그 리포트를 끝으로 그 종목은 더 이상 리포팅이 되질 않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거기 회사도 전화를 해보고 애널하고도 통화를 해보려고도 몇 번을 시도했는데 아마 그 당시에 퇴사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숱하게 많았었던 과거를 놓고 본다 그러면 분명히 진일보한 측면은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매도 리포트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야지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상식적인 면에서 증권사에서 리포트들이 다 매수 추천하게 되면 왜 대한민국 주식이 10년 뭐 몇 년째 박스피로 계속 있어야 되냐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럼 애널이 뭔가 잘못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 의견 표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건 있다고 합니다. 말이 좀 길어지는데 업계에서 매도 리포트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애널리스트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좀 제한되죠. 네. 출입이 제한된다든지 아니면 정보 제한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극복해 나가야 될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시청자 김지민님이 리포트 쓰고 쿨 퇴사해야 되는 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장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종목들이 오늘도 좀 같습니다. 삼성출판사, 이 더 핑크퐁 컴퍼니가 상장을 추진한다는데 삼성출판사가 2대 주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정확하게 보면 이제 아빠 회사, 아들 회사 뭐 이렇게 이제 대주주가 이제 나뉘게 되는데 네. 그만큼 이제 그 현재도 보면 과거에도 나스닥 상장 얘기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에서
이 핑크퐁에 대한 주제가를 또 쓰는 야구 선수가 있어서 그게 또 결승에서 또 울려 퍼졌다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또 크게 등락을 좀 거듭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나스닥 상장 이슈가 나오고 있는 쪽이 뭐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또는 이제 더 핑크퐁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슈는 나오고 있지만 현재 보면 삼성 출판사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면 정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신저가를 기록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갑작스럽게 이제 급등을 붙이는 양상들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냥 기대감인 부분입니다. 그 말인즉슨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움직임이 없을까라는 측면에서 일부 이런 기대감들이 다시 한 번 더 부각되는 양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에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좀 더 움직임을 확인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토스 운영사 네. 비바 리퍼블리카도 뭐 관련 네. 지분을 10% 보유하고 있는 이월드 오늘 여기도 좀 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앞서 이제 삼성 출판사는 2019년부터 상장설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고 토스도 사실 상장을 오래전부터 추진하려다가 이제서야 하는 건데 지금 타이밍에 갑자기 이게 상장 얘기들이 나오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월드도 마찬가지로 주가 추이가 지금까지 신저가를 또 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한가가 오늘 또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네. 전반적인 이제 시장의 증시가 조금 훈풍이 불다 보니까 이런 낙폭과대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세가 상당 부분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고 최근에 뭐 STO 관련된 기업들도 신저가를 찍다가 최근 들어서 갑작스럽게 또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도 STO 관련 주들이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상장 이슈에 대한 정말 상장에 대한 부분이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이것이 처음 나오는 이슈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계절적인 분위기처럼 다시 또 부각이 되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급등한 부분에 대해서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좀 더 조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매수에 대한 기회로 봐야 될 것 같고 관련된 기업들을 좀 더 소개를 해드린다면 뭐 토스 관련돼 가지고 이월드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우리가 이 테마라는 것은 같이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옆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한국전자인증이라는 기업이 이 토스의 본인 확인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기업이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거 제가 조금 이따 네. 다시 한번 생각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군데가 혹시 있죠. 예. 네. 내신정보통신이나 MBT 뭐 이런 데서들 MBT가 그 정리 포인트를 또 시스템 구축을 했던 기업이 또 MBT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MB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네이버 웹툰에서 쿠키 서비스를 또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MBT거든요. 네. 그렇다는 것은 이제 MBT 같은 기업은 이제 중복적인 모멘텀이 또 작용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움직임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심스마트님이 나이 들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아직 그 정도 나이는 아니시잖아요. 네. 네, 40대입니다. 자, 근데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네. 비바 리퍼블리카가 여러 토스 관련 계열사들을 갖고 있는데 핵심이 이제 토스뱅크잖아요. 토스뱅크가 최근에 이제 괜찮아요. 그러니까 영업 실적이나 이런 게 괜찮고 시장에 잘 안착하는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최근 이제 뭐 대출 쪽에서는 지역 은행들, 지방 은행들 규모를 넘어설 정도로 이제 성장이 괜찮으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상장 가치를 매기겠죠. 평가를 할 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몸값이 한 8, 9조 그 정도 된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죠. 근데 이제 지금 주관사 선정하고 이제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받지는 않았으니까 네. 추후에 다시 보여야 되긴 했는데 비바 리퍼블리카 자체의 실적, 연결 실적은 좋지는 않아요. 계속 영업 손실을 내고 있어서 그거는 또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내년에 실적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장외 시장에서는 지금 주가는 별로 안 좋죠. 예전에 고점 찍었을 때보다 절반 이하로 내려져 와 있으니까 네. 이게 사실 라이징 스타였잖아요. 네. 화려하게 토스 앱으로 이제 화려하게 주목을 받아서 이제 그때 우리- 상장을 했었으면 성공했을 텐데.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주목도는 좀 떨어져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IPO라는 이슈를 다시 시장에 던졌으니까 뭐 다시 재부각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코로나 직후에 이렇게 금리가 막 인하되고 요 무렵에 막 자산이 늘어날 때 상장을 한다 그러면서 기대감을 키웠던 것들이 지금 금리가 인상되면서 좀 사그라든 거잖아요. 네네. 내년에 뭐 혹은 내년 후반기쯤 요때 아마 상장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게 흥행할 수가 있습니까? 내년 정도의 환경에서 상장을 했을 때? 일단 그때 가봐야지 알겠죠. 우선은. 근데 이제 최근에 증시 동향을 놓고 보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LS 머티리얼즈나 뭐 두산로보틱스나 상장됐지 얼마 안 된 회사들이 사실 지금 수급으로 주가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두산로보틱스 뭐 매출 250억, 500억이 안 되는 회사가 지금 시총 8조까지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하면 성장의 방점을 놓고 그림을 그려내기 시작한다고 그러면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서 금리가 인하가 된다고 하면 특히나 지금 현재는 공매도가 공식적으로 금지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서 신규 상장이 되면은 요즘 트렌드로 간다고 그러면은 상장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면은 다시 뭐 코스피 200 그다음에 뭐 저기 MSCI 뭐 인덱스 편입 뭐 이런 이슈를 가지고 또 올려버릴 수도 있던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사실은 일정 부분 이제 옛날의 추억의 종목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그게 지금 시장에 반향을 주는 거라고 보는 게 현재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사실 인터넷 은행과 일반 은행에 대한 차이점은 결국에 인터넷이 되느냐 아니면 은행에 대한 업무를 좀 더 내 옆에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말고 뭔가에 대한 혁신적인 카드를 우리가 인터넷 은행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 자체에서 은행 주들이 결국에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수신 업무라는 여신 업무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혁신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행주들이나 이런 인터넷 은행주들이 다시 한 번 더 강한 움직임을 동반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STO 키워드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 최근에 증권주들이 이제 플랫폼에 대한 역할로서 STO에 대한 조각 투자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탑재를 해가지고 우리도 혁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라면 이런 인터넷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과거에 마이데이터 3법이 이루어지고 나면 은행들이 바뀔 것이라고 했지만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남아있는 것이 STO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은행과에 대한 융합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우리가 한번 혁신을 바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한계점은 분명히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알테오젠이 오늘 두 자릿수 강세를 보였잖아요. 펩트론도 오늘 강세를 보였고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조금씩 또 고개를 드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네. 지금 이 JP모건 헬스케어 앞두고 뭐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거는? 일단 지난번부터 이제 계속 올해 내년 지나면서 바이오 섹터는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FOMC에서 금리 피크아웃을 선언해줬고 피크아웃을 선언해주면서 보면 미국 국채 10년물이 바로 3.9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중금리도 아마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기 미국의 그 모기지 금리가 지금 6%대 중반까지 떨어졌거든요. 그게 8%가 썼던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 피크아웃이 딱 확인이 되게 되면은 금리는 급하게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작년 이맘때쯤 가입했을 때 5% 전후였었는데 지금 4% 미치예요.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바이오 섹터는 일단은 금리에 가장 민감한 섹터이기 때문에 그 수혜를 본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알테오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머크하고 지금 독점 계약 이슈가 있습니다. 예. 머크의 키트루다 제품에 대해서 다른 제약사들이 SC제형으로 만들지 못하게끔 독점 계약을 협의 중에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공식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게 계약이 될 경우에는 기존의 그 로열티가 그 1% 내외에 썼다 그러면 지금 사실 할로자임 기준으로 보면 독점 계약을 주면 한 4%, 5% 이상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받는 로열티 금액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머크 입장에서는 여타 경쟁사들이 SC 제형 쪽으로 해가지고 진입을 못하게 완전히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예. 내년에 지금 이제 보시면은 그동안 그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던 유한양행이라든지 라이센스 아웃을 했던 종근당이라든지 네. 앞서 펩트론 말씀하셨지만 펩트론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그 GLP-1 기준으로 해서 비만 치료제 지금 일라이릴리라든지 이런 쪽하고 계속해가지고 라이센스 아웃 롱액팅제에 대해서 협의 중이라고 기사가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 주가가 10,000원대서부터 30,000원대 와 있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이번에도 지금 기사 난 걸 보니까 JP모건 컨퍼런스 가가지고 거기서 또 라이센스 아웃 관련된 협의가 있을 것이다. 된다면은 이것도 역대급 계약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롱액팅 기술이라는 게 특정 회사 몇 개만 독점적으로 갖고 있으면 정말 좋은데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그 기술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뭐 한미약품이 제일 먼저 그 랩스커버리 기술 가지고 열었었다면은 펩트론, 알테오젠 그 외에 지금 인벤티지 랩이었나요? 예. 상장되지 얼마 안 된 회사 그 외에 뭐 몇 개 회사들이 롱액팅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뭐 에이프릴바이오도 그렇고 이건 또 미국
유럽으로 가면 또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된다라는 거는 없거든요. 그럼 이사님 내년 초 지금 컨퍼런스 전까지 바이오 쪽을 좀 눈여겨보고 계실 계획이세요? 저는 내년 초까지라기보다는 내년 연중에 바이오 섹터를 포트에는 가지고 가면서 혹시라도 모멘텀 투자를 하신다면 네. 통상적으로는 그랬었습니다. 저기 JP모건 컨퍼런스가 개최되기 며칠 전에 주가가 피크를 찍고 빠집니다.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 대신에 이제 그런 모멘텀 투자를 하실 거면은 그런 트레이딩을 가져가시되 그게 아니라 진짜 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보겠다 그러면 글로벌 임상 3상이 종료가 된 회사들 가운데서 지금 결과 발표를 하고 신약과 관련된 이슈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국내에도 꽤 있습니다. 예. 이제는. 이게 국내 임상 3상이 아니고요. 그럼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예. 이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바이오 베타라고 하는데요. 오리지널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는 국내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 베타 플랫폼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매일 맞아야 되는 걸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맞게 하는 롱액팅. 그게 이제 기간을 늘린다는 거죠. 네. 한 번 맞으면 매일 맞던 걸 2주에 한 번 맞게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간을 늘려서 편의성을 도모해준다는 거든지 비만 치료제 같은. 뭐 그것도 있고요. 근데 그다음에 또 이제 성장 호르몬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아까 알테오젠 말씀하셨지만 SC 제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항암제 같은 경우는 정맥에다가 주사를 이제 거의 1시간 가까이 맞아야 되는데 네. 엉덩이 주사로 그냥 10분 이내에 끝나는 자, 그런 투약 편의성 때문에 이제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공부해 보셔가지고 재무 구조라든지 현금 흐름 같은 거 감안하셔가지고 좀 길게 보시고 일정 부분은 가져가 보실 만한 회사를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의외로 하나씩들 바이오 주식들을 갖고 계시네요. 많이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구조대 기다리신 분들도 많으실 그래요? 것 같습니다. 지금 디지털 의료 제품 법안 요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이거 무슨 뭐 의미가 있나요? 어떤 법안이에요? 이거 혹시 뭐 아시는 분 계세요? 디지털 의료기기 같은 것들이 뭐 임상 시험이나 허가 같은 게 좀 더 뭐 쉽게 난다 이런 의미 같아요. 네. 이것도 이사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심플하게 보면은 이제 그 데이터를 AI가 됐든 아니면 이제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요. 네.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어떤 뭐 혈당을 측정한다든지 어떤 그 혈압을 측정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진행을 하려면 앞선 기계에서 이제 센서가 있어야 될 거고, 그죠? 그걸 측정해주는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결합을 시켜가지고 좀 더 의료 기술을 첨단화시키고 효율화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 안정도를 높이는 기술을 갖다가 지원해주고 강화해주겠다는 측면인 거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 측정도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뭐 혈압이라든지 기타 이제 관련돼 있는 제품들이 많을 거고 여기와 또 연동이 될 수 있는 거는 결국 또 의료 AI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동을 시킬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의료 AI 쪽의 성장도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물론 주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이 많이 반영이 돼서 올라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예. 그 안에서도 모멘텀은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오늘 시장에서도 우리가 이런 기대를 하면서 뭐 의료 AI 주들이 오늘 장중에 움직임이 좀 있기는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본질적인 의미를 좀 찾아본다면 결국 이런 비대면 진료가 좀 더 확산되면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법안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지금 현재 비대면 진료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 자체는 거기에 따라서 뭔가에 대한 변화를 도모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이런 법안에 대해서 어떤 기업들이 조금씩 달라지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전반적인 관련주들로 본다면 우리가 앞서 우리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 AI에 대한 부분이 가장 첫 번째가 될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비대면 진료 관련된 기업들 그런 뭐 의무 기록지라든지 또는 영상 정보를 처리하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제 의무화가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형태가 좀 더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요 얘기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죠. 애플의 XR 디바이스 비전 프로 출시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참 남은 줄 알았는데 벌써 2달밖에 안 남았어요. 미국만 먼저 출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이거 어떻게 좀 흥행할 수 있을지. 너무 비싸잖아요. 일단은 지금 아직은 좀 비싸가지고 이제 지각 변동이 올까요? 요거 이후로?
일단 근데 애플의 그 이전에 그 보여줬던 생태계에 대한 장악력, 생태계 공룡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애플을. 이 장악력을 보면 당연히 비전 프로에 대한 기대감은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스마트폰에서 뭐 가졌던 그 파워를 생태계를 이제 이 XR 시장으로 확장한다는 개념에서 비전 프로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갖는데 일단 지금 너무 비싸서 이게 지금 3,599달러. 우리 지금 1,300원이니까 우리도 거의 500만 원에 육박하거든요. 이걸 초반에 이게 나눈다면 누가 사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얼리 어답터들이나 전문가들은 당연히 사서 테스트를 해보시겠지만 이런 어떤 허들이 아직은 높다라는 점에서는 시간은 걸릴 것이다. 근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분명히 생태계에 대한 새로운 어떤 진입 가능성은 분명히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거고 애플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들어가고 나서 시장이 검증이 되면 후발주자들이 따라가요. 패스트 팔로우 전략 삼성전자가 그 다음에 나설 수 있고요. 중국 업체들이 대거 진입할 수 있고요. 네. 메타가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고 있지만 원래 메타가 오리지널입니다. 메타가 원래 저기 가상 VR 기기부터 내놓고 일찌감치 이 시장을 열었던 건데 뭐 관련 인프라나 컨텐츠가 부족해서 개왕을 하지 못했던 그 시장이 이제 비전 프로가 뛰어들기로 했으니까 같이 열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아직 노출되고 있어요. 어지럼증이라든지 너무 무겁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적으로 애플이 아마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거고 아마 2025년 말 2026년에 보급형 제품이 나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 시청자 문님이 중국에서 조만간 반값 비전 프로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전망이세요. 네. 애플이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15년 전에 이미 관련돼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인수를 했고요. 네. 꽤 오랜 시간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최근에 본 기사 중에 좀 눈에 좀 띄었던 게 뭐냐면 태국 유명 인플루언서가 그 비전 프로를 쓴 후기에 대해서 이제 올려놓은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3D 동영상으로 자기 이제 과거의 추억을 어머니하고 추억에 대한 부분을 이제 봤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극찬을 한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저는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비전 프로라고 하는 제품 자체가 고가형은 어차피 시장을 보고 들어온 거라기보다는 시장의 얼리 어댑터들한테 일단 보여줌으로써 시장의 반응을 보려고 하는 거고 이미 보급형은 준비가 되고 있고 삼성도 부서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준비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개화가 됐을 경우에 국내 반도체 시장, 그다음 관련 디스플레이 시장 이쪽 전체가 크게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뉴 디바이스의 출현이 곧 반도체에 저는 개인적으로 빅사이클의 전조 증상을 여기서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를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비중 있는 이슈로 보신 것 같고요. 대표님 어떠십니까? 마지막으로 들어보죠.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사실 이제 과거에도 이제 메타버스라고 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시장을 상당 부분 이슈화가 되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ETF도 상당히 많이 출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XR이나 VR, LR에 대한 부분 자체가 결국 매니아들끼리에 대한 그런 소비가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아직까지 시장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에 대해서 일부에 대한 테마성 이슈는 가능하겠지만 이것이 본질적인 실적으로까지 연결될 것까지는 시간적인 부분이 꽤 오래 걸리지 않을까. 사실 중국에서 우리가 농담삼아 반값 VR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 중국에 대한 그런 노력들이 전 세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한 번 더 앞당기는 그런 결과도 많이 나타나거든 하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본다면 일종의 테마성 움직임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키워드는 단연 이 안전 마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노력하시고 만약 불안한 마음이 드신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잠시 참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성탄절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특집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